백발의 노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분의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한 손에는 종이 쇼핑백을 들고 인도 한 구석에 서 있었는데요. 날씨가 추워 그런지 얼굴 표정은 굳어있고 팔은 희미하게 떨린 것 같았습니다. 절실했을 겁니다. 손자를 살리기 위해 은행에서 급하게 인출한 전 재산 500만 원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다달이 지원받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이 할머니는 그렇게 추운 겨울 오후 이 돈으로 손자를 도울 수 있다는 안도감과 긴장감으로 누군가를 애처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도착한 경찰로 인해 할머니는 전 재산 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로 날려버릴 위기를 간신히 면하게 되죠. 하지만 할머니는 걱정합니다. 계속해서 손자의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뉴스를 통해 흔하게 접해왔죠.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얄팍해 보이는 사기에 당할까요? 그저 안타깝고 답답할 뿐인데요. 그렇다면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이성적이지 못한 걸까요?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판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범죄 조직이 인간의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로버트 치알디니가 쓴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치알디니는 책 집필을 위해 소위 설득 전문가라고 불리는 영업사원, 기금모금원, 광고업자 등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었을 정도로 심리학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저자가 많은 현장 경험과 방대한 자료를 통해 알아낸 것은 설득의 달인들이 수백 수천 가지의 책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책에는 이를 총 7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가 정리한 설득하는 7가지 범주는 논리를 이용한 전략이 아닌 인간의 본성, 심리를 이용한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노리는 점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논리가 아닌 인간 본성의 맹점을 파고드는 거죠. 이러한 연유로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뻔해 보였던 술책들도 정작 당사자가 되었을 땐 어이없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죠.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다고요. 다만 이성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첫 번째,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매장에 방문하는 사람들 중 아이와 함께 방문한 성인 고객에게만 풍선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 결과 풍선을 받은 고객들은 그렇지 않은 고객들보다 소비 금액이 25% 증가하였습니다. 고객들이 무언가를 구매하기 전에 사은품이나 선물을 먼저 받게 되면 소비액이 증가할 뿐 아니라 평소라면 거절했을 제품과 서비스를 기꺼이 구매한다는 사실을 판매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는 게 있으니 온 곳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문제는 이러한 상호성을 기반한 원칙은 논리가 아니라 심리적 상태에 따라 사람을 맹목적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고위 선출직 공무원들도 서로 호의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호의는 점점 불어나 정치판의 부도덕한 스캔들로 이어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정실주의 정치라고 하죠. 아사리판이 되는 정치 국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얼굴을 찾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상호성의 원칙에 물들지 않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겠죠. 이보다 진일보한 확장판 상호성의 원칙은 거절 후 양보하는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할 만한 무리한 부탁을 먼저 한 후에 거절을 당하고 나면 그제야 본래 목적인 작은 부탁을 하는 방식이죠. 저자는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다가 10살 전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를 우연히 마주칩니다. 아이는 자기소개를 하더니 주말에 열리는 보이스카우트 서커스 행사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5짜리 티켓을 사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요. 저자는 부담스러운 부탁이라며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말합니다. 그럼 $1짜리 초콜릿바를 사줄 수 있냐고요. 몇 분 후 저자는 자신이 초콜릿바 2개를 양손에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권위 원칙입니다.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심리학과 교수가 기억 연구라는 제목의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험에 참여한 일반인 지원자에게 선생님 역할을 부여하면서 정기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에게 단어 테스트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선생님에게 학생이 단어 테스트를 틀릴 때마다 일정 수준의 전기 충격을 주는 전기 고문 스위치를 누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실험에 사용된 전기 의자는 가짜였으며
그곳에 앉아있던 학생은 연기자였습니다. 이 테스트는 실험 제목과 달리 권위 있는 사람의 명령에 의해 아무 죄도 없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고통을 가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구자가 지시를 하자 학생이 아프다고 말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풀어달라 말하는데도 선생님은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해서 고통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권위라는 건 뭘까요? 때때로 권위는 극단적인 순종까지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어느 누구보다도 권위가 있는 위치에 있죠. 이러한 권위에 순종하는 인간의 본성은 의료사고 원인 중 하나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터무니없는 처방을 내려도 간호사, 약사, 심지어 환자마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의사가 귀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귀에 약을 넣어주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영어 약자로 막 휘갈겨 쓰여 있던 처방전을 받아든 간호사는 오른쪽 귀를 항문으로 이해하고 결국 귀에 투약해야 할 약을 환자의 항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환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는 수능을 높게 평가합니다. 시스템과 규제는 사회를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죠. 통제의 반대말은 혼동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고 지켜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현상이죠. 모든 권위에 대해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수능을 한다면 우리의 사회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맹목적인 목적은 안정뿐만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소한 터무니없어 보이는 권위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총 7가지의 심리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원칙을 보면 단순한 원리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여러 원칙이 혼합되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설득의 달인들은 계속해서 진일보한 창조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네라는 답변을 얻어가려고 하죠.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설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죠. 이 책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